네, 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에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우리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요즘인데 요즘 보면은 물론 저희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심리가 분위기가 요동치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요즘 분위기.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느끼시나요? 전반적인 분위기? 글쎄요, 이제 좀 더 뭐 두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네네. 계속 SNS에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 그렇죠.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렇게 이게 압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지금 팔릴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좀 그 심리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집값 잡힐까? 정부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장관이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을 때 대통령이 그 아마도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아마도 아닙니다. 되게 민망했어요. 네, 네. 아마도 아니라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자, 결국은 이 집을 팔고 싶어도 강력한 규제가 집을 팔 수 없다. 그리고 없어서 얽매이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네. 지금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전역 특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전역이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물론 12개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는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있으면은 팔 수가 없거든요. 팔고 싶은 세입자가 있으면은 어차피 실거주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세입자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이게 거래도 못 하고 이게 지금 뭐 3개월 이제 지금 6월 우리가 지금 5월 9일이죠. 5월 9일이니까 사실 이제 한 3개월 뭐 남짓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설날도 있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또 10월 정도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집을 이게 거래가 지금 못하게끔 일단 묶어놓은 거잖아요. 거래가 안 되게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한테 매도해라. 근데 지금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세입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팔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11호 대책 지난해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이 나왔을 때 11호 대책을 내놓지 말고 지금 먼저 자 다주택자들이요 5월 9일까지 일단 매도하세요. 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묶여서 매도 이 물량이 시중에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묶어놓고 하니까 이게 선호가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항상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런 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은 집을 팔 수 있는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짧다. 그러니까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올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선호가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네.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그리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뭐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월세 중과 유예 종료를 수차례 언급한 이후에 10여일 동안 지금 서울 포함한 아파트의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많이 내놓는다면 아무래도 그러면은 집값의 문제는 바로 해결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그 가장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강남 상구 이런 데들은 이번에 이제 물량이 조금 더 이렇게 시중에 나온 게 맞아요. 네네. 맞고 반대로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지역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상반된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강남권에는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크게 냈으니까 이거 중과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사실은 옛날 최고점도 지금 아직 못 올라가고 이제 겨우 뒤늦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뒤늦게. 그런데 이걸 지금 팔어? 이게 무슨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더 지켜보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매물이 거기는 증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을 제외하고 그 외의 집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격적인 탄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아주 높은 강남 3구나 이런 쪽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매물이 그만큼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물이 쏟아졌을 때 항상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매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있느냐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뭐 이 조정대상 지역 이런 곳들은 규제로 묶여 있는 데들은 최대 6억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물건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거래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물건이 나온다고 해서 그 물건이 다 소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가격이 너무 지금 서울에 아파트 우리 보통 그 국민주택 규모 그게 84제곱미터라고 전용 면적 이게 평균가가 13억에서 15억 정도고 중위값이 9억 원에서 12억 선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6억 받아도 이게 사실은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매물들을 받아줄 특히 강남권의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실거주자들이 받아줄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다주택자들 빨리 집 파세요. 집 가지고 있지 말고 한 채만 가지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1주택자도 다 똑같은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는 모르지만 그렇죠. 실거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또 뭔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이 수도권의 그 주택 공급의 가장 공급원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 거의 80% 이상이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가 공공 임대나 이제 공공 분양으로 한 뭐 15에서 한 20% 가까이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태까지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들 그런 매물들이 전세나 월세 수요를 감당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임대차 시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시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과연 근데 될지. 그거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습니다. 그럼 실거주자가 사겠죠. 실거주자가 살겠죠. 그럼 대신 전세나 월세 물량을 주는 건 맞죠. 줄죠. 하지만 그만큼 전세나 월세를 수요를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도 줄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들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는 사람 또한 전세나 월세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월세 살던 사람이 주택에 내가 매매를 매매했어요.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방에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이 네. 그걸 매도하고 서울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일리는 있지만 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집값을 이 물량을 갖다가 뭐 이렇게 줄어드는 물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음. 저는 지금 이게 전월세 시장에 하여간 이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네.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네. 거의 국가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 주택으로 90년을 살 수 있게끔 임대 아파트로 90년을 살 수 있게끔 해놓는단 말이에요. 99년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99년이니까 거의 그냥 평생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한 80%는 싱가포르 국민의 80%는 임대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말이 임대 아파트, 즉 뭐 자기 아파트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는 중대형 평형으로 소형 평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같이. 그래서 임대 아파트 그냥 다 들어가 사니까 다 네.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는 임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지만 물론 이제 장기 크게 품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결국은 임대차 수요를 전세든 월세든 공급을 해주는 공급원의 역할은 결국 민간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집이 100채라고 하더라도 한 채는 자기가 살고 99채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세 월세 시장에 영향은 분명히 지금 미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그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서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걸 받아줄 수요도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쉽게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정밀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그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지.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각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뭔가 부가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그 지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가 이제 적폐다. 다주택자 이래가지고 다주택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세금으로 이제 쪼이는 압박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또 대자비가 생각이 갑자기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쪼였던 것을 계속 쪼였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쪼였던 거를 그 다음 정권이 확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버티면 되는구나, 견디면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근데 다음 정권이 푸는 건 맞는데요. 네. 제대로 풀지를 못했죠, 사실은. 어. 그 정권이 왜 그러냐면은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살아 있었고 네네. 다 취득세 중과도 다 살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종부세는 좀 완화를 했지만 근데 그게 종부세 이제 완화만 되더라도 사실은 그래도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좀 줄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까, 숨을 쉴 수 있게끔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요번에 아니고 또 확 잡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아니죠. 볼 때. 그거는 그때는 양도세 중과도 됐었고 취득세도 중과였고 종부세도 중과였고요. 다 그런 완전히 그냥 집을 사지도 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네. 팔지도 못하게끔. 근데 재밌는 현상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결과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집값이 오른 거를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풀지를 못한 거죠. 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너무 있다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풀지를 못했는데 그 실제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다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값은 계속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지금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가. 보면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거든요. 규제가 시작이 된 다음에 강력한 규제가 안 나온 다음부터 집값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서 그게 쌓여가다가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 더 많이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정부니까 현재로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 이게 현재까지의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이냐 그리고 앞서 있던 어떤 정부보다 그 어느 정부보다 좀 더 강한 드라이브라고 현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네. 더 강한 드라이브라고 할 것도 없어요.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예, 결국 대책이 나올 거는 뭐 정해져 있거든요. 뭐 종부세를 상향한다든지 뭐 뻔해요. 그냥 그게. 대책은 같은데 그러니까 규제 방법은 같은데
그것을 시행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의지가 확연히 다른 건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퐁당퐁당이라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잡고 그다음 풀고 잡고 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반복이 곧 학습 효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면 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5년 단임제고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버텼었는데 이번 정부는 좀 그 의지가 남다르다. 근데 이제 라는 그런 평가가 것들이 아닌가요?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네. 시장의 상황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공급 부족이에요. 일단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팩트고요.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 시장의 매물은 없다. 그리고 당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물건은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당연히. 네. 그럼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생길 거고요. 그 전까지 결정을 다 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6개월 정도 중과하기 전에 시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한을 줬을 때 그때 좀 이익을 많이 낸 사람은 팔려고 내놨어요. 왜냐면 중과로 해서 세금으로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내놨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물 잠김이 딱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그럼 이제 거래 절벽 현상에다가 매물도 없고 이런데 공급은 부족하고 저금리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막 시중에 많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네.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정말 그 입지 좋은 그런 비싼 고가의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주변으로 번져서 결국은 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한 30년을 네, 네. 지금 넘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잡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저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쭉 거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스토리가 똑같다 보니까 반복됐다. 이게 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학습 효과죠, 뭐. 예,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태까지 모든 그 정권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어떤 대책의 효과가 맥혀서 시장이 움직인 적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시장을 못 이겼다는 거거든요. 정책이. 그래서 이 정책은 좀 세밀하게 좀 심도 있게 정말 집중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집을 팔아라고 하면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묶어놓고 팔으라고 하고 이렇게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선두가 좀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가 되려 이 집값 양극화를 좀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를 또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이건 뭐 거의 저는 100%라고 보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순서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어디부터 팔까요? 가장 수익이 많이 난 곳, 많이 아니죠. 오른 곳, 가장 안 오른 것부터 팔겠죠. 가장 많이 오르는 곳부터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집값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그래도 가장 기회 아닌가? 그거 아닌가요? 그건 반대인가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일단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집이 만약에 5채다. 5채다. 근데 지방에 3채가 있고 경기도에 1채가 있고 서울에 1채가 있어요. 서울 남겨놓고 다 팔겠죠. 그럼 서울 남겨놓고 다 파는데 순서가 지방 거 팔고 그렇겠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걸 매도하고 마지막에 서울 건 가지고 근데 있을 저 거예요. 궁금한 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다주택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얼른 팔아 치우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놨는데. 그럼 그 다음 방법은 아무래도 집값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뉴스를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10억이 하루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10억이 빠질 수가 있는. 근데 그걸 100%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10억을 빼고 내놨다 이런 기사들, 뉴스 저희가 뭐 저희 동네는 집값이 안 올랐는데 아파트 값이 뭐 하루에 뭐 몇 억씩 올라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동네 안 올랐는데 저기 무슨 소리지라는 말을 했는데 반대로 저희 동네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강남에 또 10억씩 빠졌다니까 오르고 빠지는 게 낙폭이 큰 곳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근데요, 그게 네. 10억이 빠진 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10억이 빠진 게 그 아파트에 만약에 30평대 매물이 네. 아니면 40평대 매물이 전체적으로 10억이 빠진 게 아니고요. 음. 그 중에서 네. 한 두 개가